제가 그 세미나 진행하다 보니까 제 소개도 못했네. 저는 아시겠지만 자경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남대 김병준 교수입니다. 우선 이제 두 분 그 토론자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 코멘트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승기 교수님 의견하고 또 김은구 대표님 의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 교수님이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하신 건 제 의견하고 뭐 이렇게 보충적이거나 제 의견에 도움이 되는,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논란을 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억에 남는 게 김은구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한글 발전에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그 선교사들의 역할 때문에 이제 이승만이 주시경을 부추겨서, 사실은 이승만도 한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경 같은 사람이 한글 연구를 하는 것을 이승만이 알고 너가 해야 된다고 계속 지원이라고 할까요? 바람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주시경이 또 최연배를 기르고, 그런 계보가 사실은, 그리고 일제가 그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뭐 일제의 조선 지배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조선말, 한글을 발전시키는 게 한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한테도 좋고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사실은 한글 발전이 일제시대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제가 악랄한 지배를 하면서 한글도 못 쓰게 했다 학교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주시경 선생하고 저 이승만 박사 배작은 동기였죠? 아니, 한 해 후배. 한 해 두 배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승만 그 연접을 쓰면서 썼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논설을 한 500편 쓰잖아요. 그 감옥에서 썼던 신문이 무슨 신문이구나. 거기 보면은 한글에 관한 이승만의 논설이 있습니다. 그 논설에 보면은 주시경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주시경에게 그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해서 주시경이 조선어 문법에 관한 중요한 책을 지금 마무리했는데, 그 정동교회에 가면은 그 책을 여러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 권씩 사라, 뭐 그런 얘기까지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홍승기 교수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좌파가 왜 인천을 그 국민 혼자해서 서운을 박탈시키고 이렇게 악질적으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김일성이도 집권 당시에는 그 인천을 뭐 재정장관에 이렇게 기용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좌파가 끈덕지게 그런 폐악질을 하는지.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남조선 좌익의 체제 무너뜨리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천 정도를 무너뜨려 놓으면 입지가 엄청나게 강화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거기 놀아나는데 결국 이제 우리 일부 자유우파 세력들이 얼마나 약했냐, 얼마나 낭만적이었냐,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못했냐. 이를테면 그 두 개가 2004년, 2005년에 통과된 법이 진상규명법하고 재산기소법하고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위헌 문제가 되거든요. 위헌 시비가 당연히 되죠. 위헌 시비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인지 뭐 대법원인지 결론적으로 합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헌법 전문이에요. 헌법 전문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에 비추어 그런 법들이 소급해서 재산권을 박탈하고 소급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헌법 정문은 기본적으로 헌법 법문을 깨지는 못합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권 규정이에요. 기본권 규정을 위해서 다른 규정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헌법 전문 선언이에요. 우리 헌법은 법문 규정이 항상입니다. 거기 소급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소급해서 형사처벌하지 말라, 소급해서 재산권 박탈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헌법 전문의 선언을 가지고 헌법 본문을 깨버리는데 그게 다수가 그게 맞다 그래요. 두 사람만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조도 대단히 취약한 구조예요.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법에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50대 중반의 교수님들이 논어를 읽기 시작해요. 모여서 독일 가서 박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쯤 되니까 이제는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전에는 전공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요. 정보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사건 기록이 쌓여 있으니까 사건 기록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50대 중반 정도인 것 같고 변호사들은 마찬가지예요. 로펌 변호사들이 정신없다가 50대 중반쯤 되면 책 읽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법조가 대단히 사실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구조였고 그래서 헌법 전문의 헌법 본문을 깨버린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 내부에 탈레반 몇 명 있으면 법원이 망가지고 검찰 내부에 탈레반 몇 명이 등장하면 검찰이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결정적으로 역사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무슨 법조인들이 망가진 것이 40대는 바쁘다가 50대 약간 여유가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누적이 되면서 그렇게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느 분야나 다 그런 겁니다. 법조인만 그런 게 아니고 각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40대 50대 제일 바쁘고 약 60 넘어가면 좀 여유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게 법조인이 망가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 판사, 정치 검사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악화하고.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기본을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내일 저희가 이 주제로 또 토론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몰락되고 완전히 타락되는지 그래서 이제 사법부하고 일반인들의 타락이 다른 점은 이 대한민국 체제를 와해시키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구 대표님. 네, 우선 저는 이번에 그 세미나하면서 김병준 교수님께서 인천 손주 시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병준 교수님을 보니까 인천에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 인천에 대한 그 명예 회복이 정말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이제 법조계 작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법대 96학번입니다. 96학번인데 제가 입학했을 때 입학식 하기도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하면서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교육이라고 시키는데 비디오 하나 보여주고 토론시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운동권 의식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환 이런 사람들이 82학번이었고 이정희가 87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대 서울법대 학생회를 이미 그때 이게 다 장악을 했던 겁니다. 8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법대 안에 있던 극주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기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전부터. 그래서 이게 뿌리가 거기 있다. 그리고 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학생의 시스템이 제가 입학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법대가 A, B, C, D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이 4개의 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걸 조라고 안 하고 학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대 오니까 그리고 또 법대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유식해가지고 이걸 학회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운동권 학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특히나 백지 상태의 아이들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운동권 정규조 교육이 그렇게 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학교에 갔는데 선배들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1차 집단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사실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 말씀 잘 들어서 그냥 또 이게 경쟁 심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의 이렇게 법조계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부족하니까요. 제가 사실은
예, 지정인 질문을 한 4번 정도 모시겠습니다. 그 순서는 관계없이요. 일단 젊은 층에서 제가 어제 그 자유대학의 지금 대표 박준영 군 한번 일어나서 인사. 네. 이런 역사 속에서요. 젊은 층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박준영 군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김병원 소장 아무래도 위안부 계속 쓰시고 계시는데 진실 밝히기.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앞에 나와 계신 조맹기 교수님, 또 이쪽 근세사의 언론 쪽에서 회복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동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황교안 박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4분은 지정 질문자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시간남에 따라서 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준영 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입니다. 일단은 오늘 정말 명 강의를 들려주신 유석춘 교수님과 이제 김구 대표님과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잠깐 리뷰를 하자면은 제가 어젯밤에 명동 행진도 다녀오고 밤에 새벽 한 4시쯤에 잠들어서 한 8시, 9시에 일어나서 또 오늘 오전에 융타 제 공판 응원도 갔다 와서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어서 사실 오늘 졸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그런 걱정할 틈이 없이 너무나 흥미롭게 몰입해가지고 들었던 강연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들으면서 정말 흥미롭고도 질문이 계속 의구심이 들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단어가 이제 2003년에 개정이 되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를 다시 일제시대 아니면 일제도움기 막 이렇게 개정을 한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뉴스의 영상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빈번히 이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뻔뻔하게 여성 위안부의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왜곡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 뒤에 위안부 생존자 증언의 인터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였다, 그리고 막 강제적으로 했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럼 이게 좀 거짓 증언인지 아니면은 강제로 끌려간 일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광주 5.18 사태 때 경상도 군인이 광주 여고생 저 가슴 이거 하고 강간했다. 이게 사실 정말 저도 이제 머리에 꽂힐 정도로 충격적인 증언인데, 사실 근데 이것도 말만 들으면 에이 설마 하고 할 텐데 영상 자료나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됐었던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아.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관련이 아니라 진짜 이런 강연들이 저희 교과서에만 절대 못 배우고 대학에서도 절대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자유대학 학생들 정말 이런 공부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부를 이제 유석춘 교수님의 강연 제외하고 어떻게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것만까지만 이제 답변 드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다 보니까 의문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어설프지만 제가 답변을 할게요. 광주에서 여학생 적가슴 얘기는 지만원 박사의 책을 보면 나와요. 북한에서 나온 공산군이 퍼뜨린 얘기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이게 배터리가 첫 번째가 뭐였더라? 첫 번째가 일제강점기라는 네, 강점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교과서에도 다 쓰고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예컨대 아레아 한글로 원고를 쓸 때 일제시대라고 내가 치면은 아레아가 그냥 바꿔주더라고. 일제강점기로. 내가 또 바꾸고 엄청 큰 싸움을 해야지 일제시대라는 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때는 뭔가 역사학계의 일부에서 북한 쪽에서 나온 용어를 그냥 받아쓰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다 따라 하더라고요, 언론. 그러니까 별 저항이 없었어요. 이걸 왜 우리가 강점기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별로 없었고, 아주 소수의 언론에서,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 같은 데서 그 단어는 북한에서 일제 강점기와 미제 강점기를 세트로 쓰면서 나온 말이다. 뭐 그런 해설이 일부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서 아무런까지는 아니지만 큰 저항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문화에 스며들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요. 두 번째,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증언을 했는데 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데 사실 여기 우리 김병헌 소장이나 그 문제는 나나 뭐 또 몇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객관적으로 강제로 끌려간 것을 확인해 주는 사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의 그 당시 기록이나 신문 기사나 또 그 당시에 만들어진 공문서나 이런 거에서 뭐 헌병이나 경찰이나 관이 일본 그 관청이 민간인을 끌고 갔다라는 기록은 없고, 대신 위안부들의 최근 증언이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말을 하는,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새 하는 말하고 그 정대협이 처음 90년대 초반에 생겨서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기억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남긴 기록들이 아직 그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비교해 보면은 초반에는 말하자면 자기 부모나 본인이 혹은 뭐 이제 부모가 속아서 그냥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썼다가 이제 정대협의 활동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 증언하는 여자들의 그 위안부들의 증언도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식으로 증언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뀌는 얘기를 연대 강의실에서 증언이 바뀌게 된 이유가 그 뭐냐라고 학생이 질문하길래 내가 정대협이 교육에서 그랬다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정대협이 교육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닌데 너 그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네가 말한 게 죄를 범한 거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그걸 아직도 다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객관적인 사료로 강제연행한 증거는 없다. 내가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 그때 정대협 사무총장은 한경위가 나와서 그런 거는 자기는 모르겠고 구조적 강제가 있었다. 일제시대라는 구조적 강제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조적 강제라는 얘기는 사실 박영하 교수가 한 얘기죠. 그걸 저쪽에서 이용한 거고요. 그 강제연행이라는 부분은 정대협에서 나온 증언집을 보면요. 증언집을 열심히 보면, 그건 김명훈 소장님 잘 확인하셨습니다만, 증언집 배후를 보면, 뒤를 읽으면 안 보입니다.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다 세이치 이후에, 요시다 세이치 아실 거예요. 그 요시다 세이치 이후에 강제연행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강제연행 얘기는 북한 할머니들이 세게 얘기합니다. 시나리오에 의해서 세게 얘기하고요. 증언집에 보면 강제연행과 유사한 얘기가 좀 나오지만 자세히 배후를 보면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나온 자료들도 보면, 일본의 진보학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조선군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강제연행이 잘 입증이 안 되니까 이동 경로를 보니까 특정 위안부가 강제연행 됐다고 그러는데, 이동 경로 보니까 이쯤 와서 잡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상상의 나라예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총독부의 정책이 강제연행을 허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총독부의 정책이 식민지 국민들 품어야 돼요. 품고 이 협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조선의 여성들을 강제연행을 하면서 식민정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김병헌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또 여기하고는 또 정통 의견이나 제가 그 발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윤석준 교수님의 재판이 끝나니까 이제 공격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위안부 문제는
또 말씀하실 거 하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제강점기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 서술의 주체는 우리거든요. 우리인데 일제강점기 하면 역사 서술 주체가 일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제가 강점한 거는 조선만 강점한 게 아니고 대만도 있고 조선도 있고 만주도 있고 그럼 일제강점기하면 어디를 강점하는 거를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역사 그 시기를 저는 글을 쓰거나 얼마 전에 논문도 제출할 때 뭐 반발을 하겠지만 저는 우리의 국권을 상실했다는 그 시기 국권 상실기라고 저는 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국권을 상실한 거지 일제가 강점했다는 것은 역사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경우가 돼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 말 자체 강점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역사 주체부터 틀렸다. 그래서 그 용어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권 상실기라고 쓰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써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강제 연행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위안부 설치 지역이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 동남아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군인이 조선에 와서 뭐 대구 가고 어디 가고 끌고 간다는 그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되고 그런데 정문을 읽어보면 끌려갔다고 하는데 군인들은 군대 부속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조선 땅에 와서 위안부를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디냐? 원대 복귀가 아니야.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조선도 가고 세상에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여기 조명기 교수님 또 굉장히 먼저 답변하시죠. 아니 지금 김병원 소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안 해가지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병헌 소장님은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라는 직책도 갖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라고 그 위안부법을 지금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는 법 중에 위안부를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부 뭐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뭐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온갖 지원을 다 해주는 거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위안부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강제로 끌려갔다는데 전부 거짓말이니까 이건 사기고 맞아 5.18 유공자도 그 유공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안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고 그래서 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김병헌 소장님이 그 정대협이 수요일마다 여기 일본 대사관 앞에 지금 연합뉴스 앞에 위안부상이 있는데 거기서 수요 시위를 4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정도 수요 시위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일념하에 그 제가 연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은 저기 오신 뒤에 우리 국민개명운동본부 그 이동진 대표도 와 계신데 이 두 단체가 그 정대협의 수요 시위와 맞불을 놓는 반대하는 정대협의 수요 시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위안부는 아예 잘못된 거니까 이거 다 지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시위를 6년째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박수 한번. 이동진 대표님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네, 좀 일어나세요, 이동진 대표님. 근데 박수만 치지 마시고 좀 실질적인 도움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저도 뭐 가급적이면 가지만 100% 참석은 못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김병헌 소장님이 야심차게 전국에 위안부상이 한 200개 넘게 있어요.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다 이제 그 소녀상 이른바 소녀상을 없애야 된다라는 시위를 하고 다니는데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경비가 꽤 들어요. 그게 좀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기 교수님 마이크 한번.
불려 나왔습니다. 전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계속 불려다니는 체질입니다. 그런데요,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홍순 교수님하고 이석준 교수님하고 김한구 대표하고. 사실 언론과 법조는 참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회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지금 사회 통합이 안 되거든요. 너무나 거짓이 많고 이럴 때는 이석훈 교수님 하시듯이 코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레임을 했거든요. 그 프레임을 이렇게 풀어가는 공식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주문하고 싶은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판 인사이드 아웃 그 보면 일본 사람들이 선전하는데 참 명수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뭘 했냐 그러면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거기에 논의한 그 핵심이 편성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사주가 5명, 편성위원회가 5명. 그런데 편성을 할 때 주로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 편성을 할 때 사주의 말, 그 대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편성위원회 말을 반드시 넣어라. 이게 키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전순동 프레임 전쟁의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민주노총이 결국은 연구 장기 방송 장악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계속 할 겁니다. 사실 아까 인천 선생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 선생이 왜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깎아내려야 되냐 그러면, 인천 선생은 3월 10일 그러니까 3.1 운동이죠. 그 독립운동이 그 뒤에서 인천 선생이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민족 자본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중고등학교하고 보성전문 고려대학 이 간의 그 관계가 말이야 앞으로 안 나서면서도 굉장히 뒤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프레임에 의하면 인천은 반드시 제재 대상이고 우리 역사에서 멀어져야 될 그런 사람, 꼭 이승만 대통령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세 분에게 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그저 방송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더 하는데 이 코드를 프레임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거, 그거를 명확한 어떤 그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나중에 같이 답변하시죠. 그 황교안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잠깐 나오세요. 이제 국정원에 사실은 블랙기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8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문무가 겸비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공작관 TV의 최수영 원장의 한참 선배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싸우셨던 분이고요. 지금의 국정원은 아니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황교안 박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김 교수님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그건 실수하신 겁니다. 저는 그동안 배우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물리대 건물이 있었습니다. 벌건 벽돌을 대고 교실 복도가 비교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대만대학을 공부를 가니까 건물이 똑같더라고요. 그 벽돌도 같고 아양 뭐 향수를 느낄 정도로 똑같은데 우리는 그 서울대학교 그 건물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근데 대만은 그 제가 몇 년 전에 가고 그때 친구들이 그 역사 문화재를 보관하자고 그러던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걸 역사 문화로 보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역사를 때려 부시는 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전에 그 김영삼이 그 한참 된 신바람 나가서 때려 부실 때도 주변 사람들하고 좀 깐나 새끼 이거 홍게 뭐 있어 중앙정 때려 부시고 국민학교를 소학교로 바꾼 것 같기 더 있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쉽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수도도 잠깐 만주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국내성, 평양, 개성, 한양을 해가지고 다시 또 최종시까지 내려가는 그 역사가 가장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역사가 되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 교수님 아까 그 전태일 씨 그 스토리를 아주 감명 있게 들었는데요. 거기 이제 봉급표가 나오는데 저보다 봉급을 2배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69년도에 이제 ROC를 제대할 때 3개월 남겨두고서 중2가 됐을 때 69년도 4월달 69년도 그때 10,000원이 넘더라고요. 9,000원에서 10,000원이 넘었어요. 그게 6월달에 이제 제대로 하고 제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취급하는 기관을 이제 쫓아다니느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연구소 같은 데서 한 연구소에서 중국어를 취급하다가 거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처음 받은 봉급이 69년도 말에 그러니까 6월달에 지금 후반기에 14,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태리가 저보다 2배를 받은 겁니다. 그 전에 뭐 시다니고 할 때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가정교사를 하는데 그 그룹제를 하면 한 학생한테 2,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명 오면 6,000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가 오늘 지금 뼈저리 느낀 게 찌픈 거 보고 바로 비교가 되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참 외국대도 보통 외국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두 분 그 생생한 얘기, 저기 손 드신 분, 손목하고 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같이 그냥 얘기 먹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요. 유석준 교수님께 제가 꼭 여쭤보고 가고 싶어서 자기 소속 마이크를 들었고요. 저는 자유민주 시민연대에 속해 있고 유석준 교수님 개인적으로 저 잘 아실 텐데 이 질문을 윤수현입니다. 이 질문을 뵐 때마다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못 드리고 가면 제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윤정옥 교수님 아시죠? 저희 고모십니다. 그래서 그 의대 영문과 교수님 하면서 위안부 문제로 미국 가서 재판도 하시고 또 퇴촌 나눔의 집에도 사비를 들여서 역사 박물관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좌파 안신권 사무총장 할 때 뭐 저한테 그걸 맡아서 좀 하라고 고모가 간곡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갔다가 막 너무 이 멘탈이 막 흔들리고 도저히 거기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좌파의 빨대가 되면서 윤미향이 같은 국회의원까지 만들어낸 그런 상황인데 우리 윤정옥 교수님이 그러면은 저희 고모가 정대협을 처음 만들 때 잘못 인식하고 만드신 건가요? 그거 꼭 여쭤보고 싶어요. 유석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저 윤석열 목사님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윤정옥 교수님의 딸이죠. 근데 그 윤석열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하고 배재학당 최연소 학생 같이 수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수 중에 보수시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하고 식민지 때 독립운동도 같이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고모가 왜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정대협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유승준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뭐 우리 맹 교수님, 그다음에 황 박사님, 또 마지막에 정여전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다. 유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필요하면 제가. 예. 우선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고 그 우리 윤전 박사님께서 윤정옥 교수님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윤정옥 교수라는 분은 이대 영문과 교수님이셨고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세트로 그걸 하신 분이 이화여대 사회학과의 이효재 선생님, 이효재 선생하고 윤정옥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정대협을 만드는 산파 역할을 했고 또 실제 초창기에는 실제 리더십을 발휘한 분들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분들이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맞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일본 사람들 상대로 기생관광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새는 우리가 이제 어디 태국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걸 하는 모양인데 그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놀러 와서 여기 뭐 북창동이니 뭐 강남이니 가서 이제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 그 여성계 인사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겨우 한다는 게 여자들 몸이나 팔고 이래갖고 되겠느냐 뭐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두 분이 이제 그때 페미니즘류의 그 여성운동의 여성의 인권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딱 그 위안부 문제하고 아다리가 딱 맞으면서 이걸 가지고 여성 인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소재로 삼자 하는데 의기가 투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두 분은 나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속칭 빨갱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분들입니다. 그 두 분의 실제 생활이. 그런데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딱 붙들고 이제 판을 만들어 놨어요. 두 분이. 그 판에 이제 아까 내가 문제 삼았던 서울대 사회학과의 정진성 교수도 사실은 본래 바탕은 완전히 빨갱이 아닙니다. 그분도 그냥 여성 인권이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그냥 좀 착한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정대협 문제가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위안부 문제가 좋은 소재가 되니까 이분들이 군대나 일제시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이 일본 남자들한테 우리나라 여자들이 막 몸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반격할 소재가 뭐냐에 위안부 문제가 딱 걸려 들어가지고 그 위안부들이 처음에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신 그 증언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정대협의 그 당시 윤미향 같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할머니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기록으로 녹취록을 다 만들어서 지금 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 2, 3, 4, 5, 6, 6건인가 그 증언집이 있습니다. 그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대까지 1년에 그러니까 2, 3년에 한 것씩 쭉 나와서 지금 6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제대로 그 끌려가는 과정이 제대로 확실하게 끌려갔다라고 100% 볼 수 있는 증언은 없어요. 그냥 끌려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함축이 있는 대목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오는데 그걸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군의 어떤 속성이나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이랑 교차시켜서 보면은 이게 끌려간 게 아니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판을 만들고 위안부들을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어떤 소재로 삼자 하는 데는 윤정옥 교수나 이효재 교수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는데 그 판에 이제 윤미향이가 가장 이제 악질적인 경우고 윤미향의 남편은 김삼석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그 종북 인사입니다. 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끼어서 이걸 완전히 이제 그쪽 편의 어떤
주의 지정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삼게 되는 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정대협 그 두 분은 이제 뒤로 빠지고 뭐 윤미향이 대표가 되고 하면서 완전히 그 판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요새는 그래서 내가 저 강의실에서 한 말 중에 야 정대협이랑 그 윤미향이는 종북이다라는 말을 해서 그것도 검찰에 시비를 걸었는데 그거 무죄에 나왔어요 100%. 그래서 마음 놓고 그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윤용 선생하고 그분은 정대협이라는 타이틀에서 찾으면 되죠. 당시에 1세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신대학 위안부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난하는 거는 1세대를 분명히 선의로 시작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를 독점을 했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종전의 입장을 계속 유지했던 거, 입장 바꾸지 않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정신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군에 아까 얘기한 일본 군이 이제 전선이 넓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남자들을 처음에는 뭐 군대 가는 남자가 뭐 25살에서 30살까지라고 했다가 35살 늘렸다가 40살 늘리고 그렇게 늘려서 전선에 다 보내고 나니까 일본 군수공장에서 일할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들을 대신해서 일본 여자들, 조선 여자들을 보낸 게 정신대예요. 일본의 군수공장 가서 일하는 여자들이 정신대였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공장 가서 일하고. 그거를 근데 위안부하고 헷갈려가지고 이름을 정대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을 아무것도 군에 생전 가본 일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효재 선생이나 윤정욱 선생님 군을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복을 우리 70년대 군복 야전 잠바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군복 입고 다니면 일제 때도 그랬어요. 일제 때도 옷이 귀하니까 남자들이 일본 군인들 군복을 물들이거나 물 안 들이고 그냥 민간인에서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럼 회고록에 보면요, 그 증언록에 보면은 군복 입은 사람이 와서 날 끌고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 업주가 군복 그 당시 옷이 귀하니까 군복을 입고 일본 군복을 입은 민간 업자가 와서 이제 부모한테 돈 주고서 자기를 데려가는 거를 그냥 군복 입은 남자가 날 끌고 갔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계급장도 모르고 뭐 아니 군복만 입으면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그게 이제 정대협인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위안부하고 정대협 완전히 다른 거고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서로 섞어놓은 거죠. 그거 이제 다 들통이라고 그러니까 1세대는 사실 창피해서 더 이상 말 못하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붙은 이 정의기억연대 팀이 이제 완전히 사기를 딜이 치다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생은 제가 좀 했지만 왜냐하면 뻔히 이제 팩트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시 군무원 그 정대협 저 중간에 있는 뭐라 그러나 나가말하구나 군속 중간에서 업주들 일부가 군속이었어요. 그래서 군복 비슷한 거 입을 수는 있습니다. 김명수 선생님 좀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1년도에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그 세종대 호석가 유지의 판매 금지 처분에 걸려서 제가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책을 지금 완전 개정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목차를 정했는데 그 목차 중에 하나가 위안부 사기의 시작 부분인데 일본의 요시다 세이지고 우리나라의 윤종옥입니다. 그래서 그 윤종옥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윤종옥의 착각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윤종옥 이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신대와 위안부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각 수준도 명칭의 착각이 아니라 조선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쓴 겁니다. 심지어는 1990년인가 그때 경향신문에 이제 연재를 하는데 일본군이 조선의 정신대를 동굴 속에 집어넣고 폭탄을 터뜨려 죽였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안부 사기의 시작은 윤종옥입니다.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 착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배봉기라는 여자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 뭐 위안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시작을 한 사람이 윤종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분은 평생 이것을
속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 양신문. 한겨레. 네, 착각했습니다. 네, 한겨레. 주는 게 안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뭐 김홍구 대표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 우선 개인적으로 박준영 학생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가워요. 교육이 지금 왜 이러냐? 아마 많이 궁금할 텐데 교과서 집필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 특히 한국사 부분,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교과서 9종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집필 기준이 있는데 교과서를 쓰려면 검정 기준 맞추려면 집필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화의 과정은 반독재 투쟁의 과정이라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과정은 반독재 투쟁이니까 이승만도 독재고 박정희도 독재고 김일성도 독재했는데 그래 쌤쌤이 치자. 그러니까 한국 독재하고 북한 독재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안 바뀌었어요 아직. 교과서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남북 역사학자 교류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어 통일 뭐 이런 아젠다를 가져와가지고 통일하기 전에 우선 용어부터 통일하자 한적으로 뭐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저만 하더라도 일제 시대가 익숙하거든요. 예, 이러면 저도 나이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동세대잖아. 이런.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막 이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알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뭐냐면은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정리된 자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셔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자료들이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루스 포럼에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영상들이 있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많이 강연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데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을 저도 좀 도움을 도와주고 싶어요. 예, 그리고 조백희 교수님께서 프레임 전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친중과 반중. 예, 이게 사실은 자꾸 욕 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갔었잖아요. 갔을 때 중국이 뭐라고 했나요? 협박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거다. 그래서 이재명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안 갔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쿼드에서도 빠졌잖아요.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 선거 제가 좀 서울대 대자보를 붙이려고 참 나이 많은 학생이라서 아직은 학생 신분을 일부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대통령 선거 다시 합시다 대자보 붙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붙일 테니까 붙이고 나면 좀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세요? 우리 트루스 포럼 재단에 피가 뿌려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있어요. 예.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 복귀입니다. 맞습니다. 네, 소속 성함 말씀은.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속은 제가 유튜브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장동신이고요. AKUS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하고 있고요. AKUS 한미연합회 검색을 하면 지금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선교회 대표이고요. 지난 한 4년간 저는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밖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한
한 4년간 아스팔트 예고 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들어온 지 2달 조금 안 됐어요. 집이 마치 요 부근인데 우리 또 최수경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좋은 모임 거 와서 너무 유익한 시간, 여러 리더들의 그 강의에 굉장히 도전받고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 한 가지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쟁에서는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졌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이야기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그 국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극좌파들이 저는 극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좌파라는 말은 싫습니다. 극좌입니다. 극좌들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상권을 다 잡고 있고 헌재에서 8대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광화문에서 혹은 여의도에서 저는 또 워싱턴 DC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제가 주도하고 공동대표였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를 지금 가져올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미국에서 HR 344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것을 지금 브래드 셔먼이 2021년 5월 21일 날 발의를 해서 미 하원에서 계속 유지되고 2년마다 이제 그 해산이 되면 끝나는 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건데 제가 그저께 뉴스를 들으면서 9.19 군사 합의가 다시 또 복원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등짝이 오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결의될 때 10년 걸렸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끈질기게 하니까 됩니다. 지금 끈질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 뭐 우리 국내 현실은 너무나 잘 알고 저 토요일마다 오늘도 그렇고 저는 와서 한 2달 동안에 집회라는 집회를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보고 배우려고요. 그래서 뭐 아는 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있는 동포들이 지금 굉장히 애를 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질문에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좀 전략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 가지 제 나름대로 말하자면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자유대학도 젊은 사람들도 2030 너무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예프도 그렇고 제가 전환길 선생님도 만나서 제가 최근에 전환길 뉴스에서 보고 논술위원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라도 기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규합하고 같이 이걸 좀 같이 묶어서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좀 누군가 그걸 앞장서주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집회가 있고 모여들고 소리도 하고 이런 모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굉장히 지금 사람들 깨우는 모임이고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고 확대해 가는데 하나의 힘이 규합되는 듯한 좀 말하자면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상황식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이 좀 하나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교수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할 적인 못 될 것 같지만 그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다 안고 있는 문제고요. 그 고민하던 건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전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글로벌리스트 좌파가 민주당. 그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부정선거를 오히려 채찍질한 그 분발한 그런 정당입니다. 거기다가 그 소위 미 대사관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렇게 깔아놓을 정도로 오염된 그리고 미국 공화당도요. 트럼프가 지금 집권해서 그렇지 그 전에는 너무나 한심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이나 거의 거부가 거부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트럼프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이런 인물이 나와서 많이 잡았습니다. 잡아갖고 지금은 완벽히
그 체제를 구축했고 제일 중요한 건 부정선거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카멜라 해리스하고 대항해서 카멜라 해리스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이재명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형편없는 친구. 근데 될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6천 명의 변호사를 깔아서 다 감독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조직이 안 됐어요. 부정선거 말로만 떠들었지 부강대가 외치긴 했지 실질적으로 사법계가 하나도 말을 안 들어먹었어요.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사법계도 마찬가지죠. 그 뭐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이런 좌파 떨거지 같은 놈들이 있다고 왜 나옵니까? 나와서 그 5%도 안 되는 그런 사법계에서 이렇게 전체를 다 물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라를 망가뜨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의 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싸워 나가야 되는데 뭔가 조직적으로 조금 더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이상합니다. 그 브레이 셔먼 하우스 트라이앵글에서 그 기자회견할 때 저희 투스포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No Peace Without Justice 항의실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우파 활동을 어쩌다 보니까 보수 우파 활동을 이제 거의 횟수로 9년 차가 되더라고요. 좀 무섭습니다. 나이 먹는 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석춘 교수님도 9살을 더 드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9살 더 드신 거예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사실 눈물 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보수 진영의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통합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좌파는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왜? 죽이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니까.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들 결국에 다 PD 계열이에요. NLD가 북한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권적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보수파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순수하게 그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뭉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자금력이에요. 세이브 코리아 어떻게 가능했냐? 사실 뒤에서 기업인 한 분이 대기업 한 분이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데 현실적으로 이게 돈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스포럼도 사실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누군가 어쨌거나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단체들은 결국엔 이게 후원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민감할 수도 있고 영역을 뺏기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데 그럼 보니까 결국 그냥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면 어쨌거나 세이브 코리아처럼 이렇게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우파 진영의 생리가 그렇게 되는 한계이면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장점이기도 하죠. 좌파처럼 이렇게 죽이진 않으니까. 예. 죽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도 지금 질문하신 분이나 대답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는 100% 동의하는데 현실에서는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고 있는 게 너무 확인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서 옛날에는 뭔가 좌파하고 싸울 때 우파가 단결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부터 박근혜 탄핵이 잘 됐니 해야 되는 거였니 뭐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였니 말아야 되는 거였니 뭐 그 이후에는 끝없이 분열되는 노선으로 갈라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문제하고 달리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발표하면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 언론 보도, SBS, 구체적인 걸로 예를 들면 SBS 8시 뉴스, 또 그걸 뒷받침한 서울대 인권센터, 성공회대 학교, 거기에 그 교수 2사람, 또 그걸 후원한 서울시, 그리고 연구 결과를 명백한 자료에 나온 걸 알면서도 자기들 유견대로 해석인지 뭐 이 캡션을 바꿔가지고 이거는 위안부로 봐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막 자료를 해석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법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좀 혼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나는 사실대로 얘기한 걸 가지고 정대협한테 6년을 제가 고생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이게 일종의 구체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았지만 6년 동안 엄청 처벌받은 셈이에요. 저도 재판에 뭐 가서 또 변론해야 되고 뭐 아니다 기다 왈가왈부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겪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똑같은 부담을 저쪽 사람도 지게 해야지. 그거는 그냥 놔두고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냥 지나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럴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변호사님들이 이것을 그럼 법적으로 어떤 조항으로 어떻게 엮는 게 서울시를 엮는 게 좋은지 서울대학을 엮는 게 좋은지 뭐 정대협을 엮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었으면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다 바쁘셔서 우리 홍 교수님 홍 교수님도 변호사가 아니라 교수님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변호사 자격증 자격증만 있지 뭐 누구였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에 혹시 주변에 좀 전문성이 있고 있으면 제가 관련된 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드려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좀 뭐 죽이지는 못해도 좀 고생은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죽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아유 고생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저희가 5시 30분까지 빌렸는데 시간이 초과돼서 더 이상 질문을 못 받겠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페널티를 내야겠거든요. 하여튼 더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애국적인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3시간 반 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마치겠습니다.